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제가 근래 부서를 이동하면서 코딩을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효율화도 하고 외부의 프로젝트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과 함께 코딩을 AI가 자동으로 해주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브 코딩이란 용어가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바이브, 이러이런 느낌으로 코딩을 해줘 라고 AI한테 얘기하면 AI가 그 느낌을 이해하고 실제 코드로 구현해주는 방식인 거죠. 실제로 저는 일을 하면서 이 바이브 코딩이란 걸 활용해서 뭔가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업무에서 AI를 좀 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AI한테 어떤 느낌으로 결과를 구현할지 그 바이브만 명령을 할 수 있다면 실제 프로그램 구현 의도에 맞게 코딩 언어를 직접 쓸 줄 아시는 분들이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는 직업군들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직업이긴 한데 마치 제가 AI한테 바이브만 명령할 수 있듯이 제가 느끼기에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겠다기보다는 어떤 일일 것 같다라는 느낌만 알겠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직접 설명도 부탁드리고 AI가 발전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지도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브 코딩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바이브만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의 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 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소개해주신 대로 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고 5년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밖에서 자기소개를 하게 되면 개발자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부터 해야 하는 부차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기 그쵸. 때문에 조금 그냥 덜 일반적인 설명이니까. 네네. 네. 개발자입니다 하면 무슨 개발하세요? AI 관련된 거 좀 보고 있어요 정도로 대화를 끊고 싶어서 그 정도만 소개를 하는 편이고요. 네네. 네. 직업 이외의 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30의 끝자락에 있는 네. 일이 일이 완성돼 가고 있는 네. 상태인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30을 제대로 잘 보냈는지 30에 걸맞는 사람인지 그래서 직업 이외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돼가고 있느냐라는 걸 좀 구체화하려고 노력 중인 상태이긴 한데 막상 내뱉을 수 있는 말은 30입니다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30의 개발자 이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30의 끝자락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30의 초입이기도 하잖아요. 30대 초입.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네. 나 초등학교 6학년에서 또 다 지냈고 그쵸. 나 여기서 군림하다가 교복을 입고 완전 막내가 된다라는 기분이 반복되는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교복같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난 이미 벌써 30대를 다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네.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30의 끝이지만 30대의 초입이다라는 그 말처럼 내가 나이를 이 정도 먹었구나 하는 걸 계속 생각하게 된다라는 건 제가 어리진 않다라는 거겠죠? 그 정도? 네. 근데 뭔가 30대가 되면서 저도 이제 20대 때랑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건 일에서 좀 더 이 20대 때는 확실히 그 주니어의 느낌이라면 30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연차가 쌓이면서 일도 조금 더 알겠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겠고라는 변화가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은님도 그런 걸 느끼면서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대화를 더 이어가기 싫어서 끊는다는 그 지점을 저는 조금 더 물어보고 싶어서 무슨 일 하시는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개발자라고 하는 분들이 보통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고. 네. 개발은 일단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기는 하는데 뭐 앱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보이는 걸 어떻게 꾸미는지 할 수도 있고 그 뒷단에서 돌아가는 엔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네. 있고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최근에 새롭게 생긴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머신러닝이 제가 볼 땐 대중적으로는 알파고 이후부터 그쵸. 머신러닝으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 모델을 만들어 보는 사람들, 그 모델을 실제 산업에 적용해 보는 사람들로 되게 여러 방면의 AI를 이제 접목하는 분들을 전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원래는 불렀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AI 관련된 거 하는 사람입니다. 정도까지가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볍게. 네.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세분화가 많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은 이런 산업에서 아니면 이런 사업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지표나 근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넘쳐나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데이터가 지금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를 좀 더 정형화된 정량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네. 예시를 몇 개 네네. 좋습니다. 네, 예시를 좀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저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클라우드나 DB 같이 고객이 저희 걸 사용하고 있는 특정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가 되게 수월한 직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클라우드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이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너무 느려요 라는 피드백을 받으면 어디가 문제였고 뭘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투입이 돼서. 투입이 되어서 사용량을 보니까 이때 아니면 이 시간대쯤에 의도치 않은 액션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때 메모리를 다 쓰지 않고 풀리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문제점을 짚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통계적인 모델을 사용해보기도 하고 이때쯤 쓸까 안 쓸까를 예측해보기도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여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라는 그림과 비전을 제시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디시전 메이커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업을 이루시는 분들이 그 후속 조치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머신러닝이든 뭐든 여러 가지 기타의 툴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라고 길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얘기하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자라고 축약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혹시나 나중에 누가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 민수다라는 데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라고 몇 분 몇 초 바로 클릭해서 이렇게 재생해 주시면 딱 네. 좋습니다. 뭔가 이해해 보자면 뭐 제 이해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해 보자면 그 데이터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이 적재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데 이 데이터들에서 뭔가 의미 있을 만한 정보들을 뽑아내고 그 인사이트를 가질 만한 뭔가 그 정보 또는 뭐 정보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정보를 뽑아내려면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가공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일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어디서 뭔가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거나 어디서 뭔가 부족하다거나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일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조금 다른가요? 큰 그림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데이터 애널리스트 네네. 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이야기여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물론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한테는 좀 더 다양한 툴을 이용하는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정보를 뽑아내는 일에는 정보를 잘 요약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 걸로 끝날 때도 많거든요. 그림만 봐도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좋은 단어를 고르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라고 하면 좀 건방지려나요? 네, 그 다음 단계 그림이나 정보 취합, 가공을 넘어서서 이 정보로 여기까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까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추론의 영역이 좀 더 들어간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툴도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머신러닝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좀 더 집중하고자 하면 아니면 머신러닝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나고 이걸 활용하는 거에 가까워지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부터 머신러닝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스팬이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이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흐름과 영역의 분포로 이 세 가지 다른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언제든 요구에 맞춰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압박도 좀 있습니다. 그 아까 조금 앞단에서 설명을 요청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저는 SAP 랩스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걸 하는 회사인가요? SAP는 주로 ERP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회사 내에서 쓰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SAP 랩스 코리아는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저는 DB를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AP에 사용되는 이제 DB 데이터베이스를 네. 만드는 회사. 네. 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돌아가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잘, 네. 더 효율적으로 맞죠. 돌아갈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맞습니다. 랩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면 아마도. 네, 연구가 많이 주가 되기도 한데 SAP가 개발 직군을 랩스라고 칭할 때가 그래요? 많아요. 그래서 랩스가 전 세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랩스에서 개발 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뿐만 아니라 서비스 자체도 SAP 랩스 코리아에서 많이 만들었고요. 제가 연구팀 출신인데 조금 유별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스여도 일단은 서비스 만드는 게 중심이고 연구를 놓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연구를 놓지 않고 있는 끝자락에 제가 속한 팀이 있는 거죠. 네. 연구도 하고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시나 보네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네. SAP면 엄청나게 큰 글로벌 대기업이잖아요. 네. 정말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외국계 대기업이고 처음부터 외국계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하셨었나요? 네, 저는 성향이 아무래도 한국 회사는 힘들 것 같다라는 거를 일찌감치 알았던 타입인데요. 그래요? 네, 제가 학교를 UIC를 나왔어요. 네, 그 국제대학교. 네, 국제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보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환경에서 그리고 그런 문화가 섞여 있는 곳에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는 20대 초반을 보내다 보니까 보통의 회사 생활 아니면 보통의 조직 생활이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일부러라도 경험을 해보려고 다른 활동들을 좀 했어요. 예를 들면 방송반에 들어간다라던가 저한테 맞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위계가 맞지 않는 것을 떠나서 문화의 차이도 있고 의견을 얘기하는데 왜 들려주지 않지? 라는 부분이 생기면 제가 그걸 잘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의견을 냈고 그 의견이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라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 묵살되는 경험을 방송반에서 많이 했어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가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대 교수님들이랑도 프로젝트 단위로도 일을 많이 해봤고 스타트업에서도 일을 해봤었는데 그 어딘가에서도 계속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좀 안 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약간은 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건 제 선호인데요. 제가 외국인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새로 배워가는 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영어로 얘기할 때.
저는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한국인입니다. 완전히 한국인이고 한국어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어가 정말 편한데 한국어로 사고할 때는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말이 이쪽 저쪽으로 자꾸 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바가 약간 발산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영어로 하게 되면 내가 뜻을 전달해야 되는 게 좀 더 커지잖아요. 목적이. 네네. 그것 때문에라도 좀 더 정제돼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를 좀 더 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외국어가 해버리면 아 저 사람은 저걸 의미하고 있구나를 좀 더 뚜렷하게 보는 것 같아서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외국계에 대한 동경이 좀 컸고 그래서 어. 외국계만을 생각하면서 지원서를 좀 날렸습니다. 오히려 외국어이기 때문에 더 잘 전달되는 게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럼 그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게 편하게 된 뭔가 배경이 있나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실 것 같아서. 사실 지금도 영어가 편한 거는 아닌데요. 네. 많이 절기도 하고 영어로 말할 때도 어버버되기도 하고 말이 중간에 길을 잃기도 하지만 네. 대학 생활을 영어랑 가까운 데서 했다는 점이 저한테는 좀 컸던 것 같아요. 네네. 모든 친구들이 술만 마시면 영어만 쓰는 거예요. 국제대에서는. 네,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영어를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유학생들은 이렇게 사고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유학생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좀 많이 습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영어에 좀 노출은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영어를 하나도 못하시는데 2살 때부터 영어 비디오를 계속 틀어놔서 저는 TV에서는 항상 영어만 들었었고요. 네. 그래, 그게 약간 자신감이 됐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눈치가 생기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저 TV쇼가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네네. 라고 해서 어릴 때도 외국인들한테 그냥 가서 얘기하고 말 걸어보는 걸 좀 좋아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영어를 써야 되는 곳에서 일을 해야겠다. 내지는 영어 속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느낀 거는 여행을 갔을 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언어가 좀 통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죠. 훨씬 재밌죠. 네,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고 그 좋았던 기억들이 쌓여서 나는 조금 더 외국어를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외국어를 많이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을 선택하는데. 그 비디오 너무 흥미로운데요. 투입이 정말 중요하긴 한가 봐요. 엄청나게. 많은 투입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좀 더 편해지고 네. 자연스러워지고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그러면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계신데 영어 실제로 엄청 많이 사용하시나요? 지금은 영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거의 영어만. 네. 근데 이것도 팀바 팀 사바 사기긴 한데 제가 독일 팀 소속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 동료들, 제 매니저들도 전부 독일인이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다른 팀 분들도 다 독일 팀 분들이 많아서 계속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악센트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독일어 악센트. 그렇죠. 독일 분들이 영어하는 건 또 네. 조금 다르잖아요. 네, 많이 다르고. 저 중국 분들이랑도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중국어 악센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국적으로 돌게 되는 팀이어서 영어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문화 같은 건 어떤가요? 그 외국계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한국 회사들과 그 말씀하셨던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고 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주고 이런 분위기인가요? 제가 외국계 회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거든요. 일단 속내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라도 우리는 오픈되어 있다라고 표방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외국계 회사이긴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이상 한국계 회사의 문화를 아예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팀이랑도 일을 해보기도 하고 한국 팀이 실제로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누구를 거쳐야만
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어요. 이 보고의 구조처럼. 네, 보고의 구조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층위를 넘어가는 이야기를 못 했었는데 다른 팀 혹은 이제 그런 걸 하지 말아달라라고 directly 말해줘요. 외국 네. 팀은 저희 독일인 매니저분들은 누구 거치지 말고 바로 나한테 얘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층위가 많이 사라졌던 게 가장 큰 체감이 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투명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시는데 네. 그래서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제가 외국계 회사는 이렇게 다들 편하게 좀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나 보다라고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요거는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으니까 전에 봤던 것 중에 외국계 회사의 단점,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의 단점이 이제 아무래도 그 기반이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안 좋은 문화들을 섞어서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봤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좀 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위기이지 않을까라는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어요. 뭐 외국계 회사기도 하지만 다은님은 거기서 개발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계신데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파이썬만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 머신러닝을 하려면 파이썬이 엄청 거의 유일한 툴이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파이썬을 기반으로 개발된 게 많아서 그렇긴 한데 사실 요즘에는 C++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면 하드웨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파이썬이 C++의 속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C++로 모든 걸 다 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GPU라던가 리소스 사용이라던가를 떠나서 머신러닝을 좀 더 아래층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좀 더 네. 네. 좀 더 백엔드 측 머신 따지자면 더 깊은 층위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머신러닝을 기계에 접목하려고 보면 C++이 좀 필수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쓰는 가장 가까운 게 요즘 챗GPT일 텐데 챗GPT를 인터넷에서 쓸 수도 있겠지만 폰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폰에 돌아가는 내장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기계어에 가까운 C++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파이썬과 C++를 하는 게 좀 중요해지지 않나. 그리고 DB를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C++로 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C++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저는 평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하고 싶어요 라고 주장하면서 파이썬만 쓰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코드를 볼 때는 C++ 코드도 좀 봐야 되긴 해요. C++를 많이 읽으시고 주로 사용하시는 건 파이썬. 네. 저도 막 코드를 많이 알진 못하지만 파이썬 정도는 알긴 알아가지고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읽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요즘 AI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저도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AI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렇죠. AI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일상이 안 된 수준에 온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사용하세요? 그 다른 개발자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바이브 코딩을 시켰을 때 본인이 들어가는 공수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짜고 뭔가 리뷰를 맡긴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은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는 편이긴 한데요. 네.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분야를 짜줬을 때 검수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서 에러가 나는 거지를 하나하나 들어가게 될 거면 어차피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잘 짜주긴 하고 잘 돌아가긴 하지만 내가 언제든 다시 저걸 처음부터 다 뜯어봐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그리고 일을 그렇게 완전히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리뷰 위주로만 저도 돌리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짰는데 한번 검토해봐. 다시 더 나은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봐. 아니면 반복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석에 이거 너가 봤지? 그대로 짜.
앞에 있는 패턴 학습해서 그대로 짜. 아, 그 네네. 정도의 항상 얘기하는 친구로 아, 네, 두고 있는 게 제 사수라고 볼 수 있죠. 제 아, 사수를 항상 아, 네, 코드 리뷰어를 항상 갖고 있는 느낌으로 코드 리뷰를 아, 많이 쓰기도 하고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잖아요. 제가 제 직업을 제대로 발음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통탄스러운데 저는 결과를 해석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직업이란 아,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이게 뭐, 맞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하는 게 맞을까? 이거를 평균을 쓰는 게 맞을까? 미디언을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얘를 아웃라이어를 빼고 가는 게 맞을까? 넣는 게 맞을까? 라는 수많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 명으로는 끝이 날 순 없어요. 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룹이 있진 않아요. 저희 SAP 랩스 코리아 내에는. 그리고 제 팀에서도 저 혼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챗GPT나 아니면 다른 LLM들과 얘기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 제 동료의 느낌으로도 많이 쓰긴 합니다. 어떤 모델을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챗GPT가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저는 GPT-5에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 편이긴 하고 소넷이나 뭐 제미나이는 GPT-5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내주는 것 같을 때 쓰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은 GPT-5에도 제가 컨텍스트를 너무 많이 주입하다 보면 얘가 제 편한 대로, 저의 아, 네. 편의대로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쯤 다른 걸로 한번 눈을 본다던가 뭔가 제3자의 네, 시선에서 제3자의 시선을 한번 본다던가 아니면 GPT의 결과를 긁어다가 소넷한테 물어보고 넌 어떻게 생각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모델들을 섞어서 쓰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제일 익숙한 거는 GPT-5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4나 그5 옛날 모델들도 저는 꽤 괜찮게 썼었거든요. 근데 5부터는 지금 5.1이 나온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5.1. 네. 꽤 나쁘지 않아요. 퍼포먼스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지금은 GPT-5가 제일 메인 음, LLM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주력으로는 챗GPT의 네. GPT-5 모델을 많이 네. 사용하신다.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시긴 하나 보네요. 최근에 제가 봤던 거는 제미나이 3가 나와서 막 요즘 막 유튜브를 달구고 있더라고요. 와, 성능이 엄청나다. 사실 저는 그걸 느낄 만큼의 내공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사용해 보지도 않기도 했고 이 모델들마다 장점이 각각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넷이 클로드죠. 네. 클로드는 또 이 이성적 사고나 코딩에 좀 특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그죠. 봤었고 아니면 뭐 GPT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행동들 대부분의 것들에 다 능하다 라는 이런 것도 봤었는데 느끼시는 편인가요? 뭐 얘가 이런 건 좀 잘하더라. 원래는 소넷으로 코딩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네네. 그리고 한때 소넷이 제일 낫다라는 에라가 좀 길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GPT가 많이 그 부분을 손보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미나이는 저는 체감은 많이 못했거든요. 대부분 GPT나 소넷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제미나이까지 갈 일이 많이 없긴 했어요. 저는 진짜 컨텍스트가 없는 프리한 약간 클린하다고 해야 되나? 클린한 새로운 의견이 필요할 때 빼고는 제미나이는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미나이 업데이트도 저한테 크게 체감이 되지도 않았고 사용해보지도 않았는데 사실 근무 태반이죠. 이런 거를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따라가서 접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LLM 관련된 태스크가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근데 너무 파도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개발 속도도 빨라지는데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하느냐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LLM의 시장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전 단계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다음 단계에 나왔다고 많이 압박을 많이 느껴서 요즘에는 쓰던 것만 쓰자에 약간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히 AI가 발전을 하면서 개발자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 느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조금 타격이 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내가 리뷰할 수 있는 이 AI가 짠 코드들 또는 수정한 코드들을 내가 리뷰하고 내가 고칠 수 있다면 오히려 나의 생산성이 올라간 거지. 네. 내가 대처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사실 반은 공감하고 반은 공감하지 않는데 리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저는 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대체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제가 볼 땐 AI를 AI로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정의 영역은 항상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뿌리가 그것까지 바뀔 것 같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리뷰를 할 수 있고 내가 이 회사의 레거시라던가 아니면 이 회사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방향을 많이 얘기해보고 그게 좀 뚜렷하거나 이 사람한테 묻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것 같아서 저도 지금 AI가 짜준 코드를 리뷰할 수 있지만 나도 대체되지 않을까? 나도 그런 의견이 회사에 밸류업을 하지 않으면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무서움은 같이 안고 있습니다. 뭔가 저희 회사는 뭐 이런 개발이 주된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도 AI를 엄청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생산성을 많이 올리자, 더 효율화해서 생산성을 많이 올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면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하던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희 회사의 뷰는 그렇게 해서 이 층위를 좀 확장하자, 이 지평을 좀 넓히자, 업역을 넓히고 더 많은 이 사람들이 생산성이 올라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자동화를 하고 얼른 효율화를 하고 얼른 생산성을 높여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러자 더 좋은 일을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겠냐 네. 이런 뷰로 좀 가는 것 같아서 뭐 다양한 뷰가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죠. 이상적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던 건 비유가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건축을 좀 예로 들자면 얼마 전에 생각했던 거랑 이 정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건축을 예로 들자면 옛날에는 그냥 뭐 나무 망치 같은 걸로 나무 망치로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지었다면 지금 뭐 콘크리트도 있고 뭐 굴삭기도 있고 막 크레인도 있고 하니까 더 높은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약간 다른데요. 이 모두가 AI를 써야 되나? 에는 아주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건축을 예로 들어보면 네네. 빌딩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건 맞아요. 확실해요. 그리고 빌딩을 만드는 기술도 높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큰 빌딩을 만들 수도 있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빌딩이 필요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면 그 다음 차원의 일은 뭐가 있을까? 다음 차원의 가치는 뭐가 있을까에 대한 토론은 하나도 안 되고 어찌됐든 이걸 한번 써보겠다. 어떻게든 버무려 보겠다라는 걸로만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할 때만 봐도 굳이 여기에 AI를 안 써도 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를 요약하고 데이터만 사용하는 직업인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풀어내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 보일 때가 많은데 굳이 거기에 ML을 넣어야 되나? 머신러닝을 꼭 넣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머신러닝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제가 아닌 다른 직업들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AI를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그 AI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이 뭔가를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AI 자체만 지금은 우선 네, AI. 그것만 집중해서 보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이게 개발자가 돼서 염세주의적이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근데 요즘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이 AI 버블이다. 네. 너무
그만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게 맞냐? 네. 투자는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수익을 도대체 어떻게 뽑아낼 거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제가 말을 좀 아끼게 될. 전 사실 네. AI 냉장고, AI 로봇 청소기 도대체 어떤 AI가 쓴다는 거지? 아, 네. 어떻게 AI로 바뀌게 한다라는 거지? 가 체감이 되지 않아요. 그냥 좀 더 기능이 많아졌다. 아니면 여기까지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 이건데 그게 저희의 삶에 얼만큼 체감이 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돈을 번다 이전에 이 AI가 우리 삶에 여기에도 묻고 저기에도 묻으면 굉장히 편리해질 거다라는 착각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편리하고 어디까지 더 편리하게. 어디까지 자동화를 하고 싶은지. 근데 자동화를 하는 거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제가 사사로운 일을 안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지만 자동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사 다니시면서 재택 많이 하세요? 네, 지금은 거의 재택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회사에 나가시는 일이 거의 없나요? 원래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도 풀 재택을 한 1년 이상 유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들어와서 일을 해달라라고 해서 주에 3회 가야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모든 팀원들이 다 독일에 있고 네. 회사에 가도 이제 소통하거나 회의를 할 한 분이 없다 보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재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소통할 사람이 회사에 없는데 그죠? 그죠? 나가도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죠? 저희는 저희 회사가 250명인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이제는 250명 정도 계신데 좌석이 180밖에 없어요. 네네. 제가 가면 소중한 좌석을 하나 편취하는 것 같아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재택근무를 하는데 네. 재택으로 일하다 보면 너무 누워 있고 싶더라고요. 그쵸? 누워서 일을 하고 싶다. 그렇죠. 정확히는 누워서 일을 안 하고 싶다긴 한데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할 거면 누워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다니는 개발자분이 그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일 때 이 화면을 딱 세팅을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랑 다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누워서 모든 걸 할 수 있게. 그래서 엄청난데 재택이 많으면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장담하는데 그 5분도 안 씁니다. 그 세팅 그 세팅으로 집중을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쵸. 앉아서 하도록 하게 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잠깐 누워 있는데 일하는 기분을 내고 싶다. 이 정도면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느낌만 냈을 뿐. 저희 그런 안경도 있잖아요. 누워서 TV 보는 안경. 그쵸. 네, 아무도 안 쓰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일 얘기 AI 얘기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일 외의 시간은 뭐 하세요? 제가 이제 개발자가 되고 나서 울먹거려도 되나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게 됐어요. 네네. 재택이기도 하고 회사 생활에서도 이제 다른 분들과 교류할 일이 좀 적었는데 이게 체화가 좀 되다 보니까 일을 안 할 때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애인이 있다면 애인과 시간을 보내던가 하는 굉장히 가정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집을 많이 지키는. 그죠. 월세가 아깝지 않아요. 저는 월세를 내는 그러네. 모든 시간을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 뽕을 뽑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만큼 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 투자를 하는 시기가 좀 있긴 했어요. 이렇게 집에 많이 있을 거면 집을 꾸미자. 데스크 테리어도 해보고 셋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보자. 인테리어도 막 바꿔보고 하지만 제게 아니니까 바꿀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도 지나갔어요. 너무 감성적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적당히 사회에 붙어 있을 줄 알아야 제가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라고 하면 가까운 지인들과 집에 있거나 가까운 지인들과 집 근처에 있거나로 이제 삶이 되어서 일하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은 운동을 하거나 지인을 만나던가 하지만 집 근처에서 반경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거 치고 오늘 굉장히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아, 감사드립니다. 얼마만에 매출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막 나돌아다니고 싶은데 제가 괜히 서른을 강조한 게 아니고 그 에너지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사실 서른쯤을 진입을 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이 조금씩은 방향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갈래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사람들을 만났던 갈래보다 많이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돌아보고 사람들을 좀 챙겨야 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네네. 힘을 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전반적인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내 갈래, 내 길 근처에서 만날래로 되게 된 것 같아서 집 근방에 있는 게 편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는 불편했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젊고 즐거운 날들을 혼자만 보내도 될까? 아니 이렇게 고독하게 보내도 될까? 라고 했는데 이미 좀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제가. 그 개발자가 되고 이미 그렇게 좀 살아버려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이제 오히려 거예요. 벗어나기가 조금 더 네, 어려워지는. 벗어나려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일을 만들려면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전 여기까지 나오는 거에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아, 나 오늘 이런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너무 즐겁겠다 하면서 나올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또 감사도 받게 되고. 네, 필요해요. 이런 강제성이 필요해요. 그럼 요즘엔 글은 잘 안 쓰시나 보네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다은님이 글을 쓰셨던 기억이 나요. 이 페이스북에 연재하시던 글을 네. 제가 재밌게 보던 기억이 나서. 요즘은 좀 줄이거나 쓰더라도 혼자만 읽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쓰던 시절은 제가 이제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기 전부터 캐나다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까지에 느꼈던 감정을 어디에든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도 컸고 그때는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주제도 좀 다양하고 대나무 숲이라고 하죠. 그 그쵸. 대나무 숲이 한창 막 한창 유행했을 유행했었죠. 때여서 거리도 많았어요. 저 사연을 내가 어떻게 가공해서 써보고 싶다라던가 이 사연에 나온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해보고 싶다라는 동력이 좀 있었는데 글을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글이 나쁘지 않구나를 느낀 이후부터는 글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내가 이걸 좀 더 정제하거나 이걸 조금 더 자제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대가 커지다 네, 보니 기대가 커지다 보니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삶에 큰일이 있을 때 아니면 제가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다시 펜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글을 무조건 먼저 손으로 쓰거든요. 타이핑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손으로 한번 써보고 난 다음에 초고는 항상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하는데 네네. 저한테는 그 행위가 이제는 제 나름의 테라피가 되어서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내 글을 봐주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돼 보다는 내가 그 정도의 감정을 배설할 수 있을 만큼이 차면 글을 쓰겠다가 돼서 글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을 뿐. 네. 좋은 것 같아요. 이 쓴다는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내 생각을 정리도 하고 또 사실 글로 쓰려면 말로 하는 거랑 다르게 어느 정도 이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 감정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이걸 이 내보내는 용도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님이 나오시기 이전 게스트분이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고 계셔서 제가 지난번 녹음 이후에
그분이 하시는 글쓰기 모임에 신청을 해서 음. 요즘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일종의 홍보를 해보자면 어. 한 3주 동안 매일 평일마다 일주일에 5일씩 평일마다 한 번씩 이 글감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뭐 되게 다양해요. 되게 다양한 글감을 올려주시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 또는 뭐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원하는 만큼 그냥 3줄 이상만 되면 얼마든지 써서 올리는 그런 글쓰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좀 초대해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좋더라고요. 이 사실 저도 글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네. 네, 쓰려고 하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쓰는 건 좋아하는 편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글감이 없잖아요. 맞아요. 뭐에 대해서 쓰지? 맞아요. 글을 뭐 쓰는 건 좋은데 근데 이 글감들을 매일매일 보내주시니까 매일매일 쓴다는 건 조금 부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조금씩이라도 쓰는 거는 좋은 것 같아서 또 글감들이 되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 글감은 본인이 가장 편하게 있을 때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아니면은 오늘 입은 옷 중에 가장 오래된 옷은 무엇인가요? 그거에 대해 말해주세요. 지구나 우주 어딘가에 살 수 있다면 어디에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 저희가 민스타에서 마지막 질문들로 물어보는 종류와 비슷한 종류의 그런 가볍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글감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긴 글을 쓴 적은 몇 번 없는데 한 번은 아까 그 가장 오래된 옷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꽤 길게 썼더니 뭔가 재밌더라고요. 네. 이 글을 오랜만에 막 길게 썼더니 요즘 하고 있는 취미는 운동인가요? 네. 요즘에는 운동만 하고 있고 제가 올해 초부터 발레를 시작했어요. 네네. 네, 발레가 이제는 완전히 유행이 됐더라고요. 발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뿌듯합니다. 그 기차에 빨리 탑승할 수 있어서 뿌듯한데 발레를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남들이 태권도 갈 때 난 발레 학원에 가보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춤을 추는 걸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냥 그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에 동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옷을 입고 우아하게 춤을 추는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 멋있잖아요, 발레. 네. 근데 대학생 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 한번 해보려고 발레 클래스를 등록을 했었는데요. 네네. 캐나다에서 레오타드를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심적인 준비가. 저는 그땐 수영복도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수영을 성인이 되고 8년이 지난 다음에 할 정도로 네. 그런 몸에 딱 붙는 옷에 대한 거부감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지? 그냥 레깅스로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쳤었는데 30이 된 기념으로 꼭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라고 해서 발레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만족?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 키 컸어요. 정말요? 저 숨은 원래- 키를 네, 저 원래 165였는데 지금 166이에요. 제가 같은 그 건강검진 센터에서 키를 계속 쟀는데 165부터 163이 되던 165.4가 되더니 네. 165.9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166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계속 끌어올리는 힘 아니면 곧게 자세를 하는 힘 이런 걸 계속 줘야 돼서 실제로 자세가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네네. 자세가 좋아진 제 모습을 보는 저도 좋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 중이고 그리고 발레가 은근히 근력 운동이 많이 돼요.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팔 쓰는 동작부터 해서 다리 근육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다른 운동들을 했거든요. 웨이트도 하긴 했지만 필라테스도 해보고 F45, 푸사오라고 하죠. 네네. 푸사오도 하면서 이미 많이 단련이 되어 있는데도 발레에서 쓰는 근육은 하나도 단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근육을 쓰는구나도 느낄 수 있어서 운동적으로도 재미가 있습니다. 땀도 되게 많이 나고 칼로리도 많이 타는 것 같고 그리고 즐거워요. 점프를 그래요? 하는 시간을 줘요. 네네. 발레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 매트에 누워서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한 다음에 혹은 그냥 발레 바 아시죠? 그 바에 걸쳐서 이제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네. 바를 잡고 플리에부터 시작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 발레의 기본 동작들을 좀 익혀요. 네네. 그다음에 팔을 치우고 센터라고 하는데요. 팔을 치운 상태에서 이제 동작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센터 수업에 가끔 점프가 이제 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점프는 그 발레 연습장 스튜디오의 대각선 끝과 끝을 달려가면서 점프를 계속 시키거든요. 네네. 그게 굉장한 쾌감을 줘요. 저는 정말 못 뛰는데도 발레 선생님이 뛰시는 거 와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까지 저렇게 다리가 찢어지면서 뛸까? 저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데도 막 뱅글뱅글 돌면 세상이 돌아도 너무 즐겁게 뛰고 해서 운동도 하는데 즐거움도 찾을 수 있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발레가. 너무 좋은 취미인데요. 너무 좋아요. 그 발레복 사는 것도 취미예요, 사실. 제가 요즘 올해 옷을 많이 안 샀는데 뭘 샀나 돌아보면 발레복을 그렇게 많이 샀어요. 저 혼자 입고 저 혼자 보는 발레복을. 네, 네, 또 그런 아이템을 사는 재미도 있죠. 또. 그쵸. 장착을 해야 이렇게 또 나갈 수 그쵸,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수적인 행복이 좀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발레가 또 하체도 말씀하셨지만 하체와 코어를 엄청 많이 사용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점프하려면 또 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발레하고 체력도 많이 좋아져서 달리기 페이스도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아, 달리기도 하시는군요. 네. 발레하면 엄청 유연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걸 목적으로 발레를 가기도 했는데요. 제가 원래 다리 찢기가 100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 네네. 전 10도 늘렸어요. 110도까지 됐어요. 어. 이제는 110도는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포기하셨어요. 제 햄스트링과 제 골반 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보고 아, 당신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유연해지면 조금씩은. 근데 그게 자괴감이 좀 들어요. 왜냐면 유연도라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같은 초급을 들어도 쫙쫙 찢어지는. 그 제가 가는 시간이 약간 불로소득자 분들이 많으신, 그러니까 노동을 네. 하지 않으시는 네네. 분들이 가시는 기간 그 시간대 시간대에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고인물들이 좀 저분도 찢어지는데 왜 내가 안 찢어질까?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찢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자괴감이 좀 들어서 사실 발레 할 때 울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만 안 잘 안 돼서? 찢어져서. 네. 개구리 자세라고 누워서 바닥이 아니라 벽면에 발을 대고 개구리 자세를 해요. 그러면 발레 선생님 오셔서 그 무릎을 팍 눌러요. 그래서 더 찢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강제로.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죠? 진짜로 아파요. 아, 너무 아프다. 근데 그거를 다른 분들은 묵묵하게 그냥 막 다리를 치시면서 버티시는 걸 보는데 저는 손이 얹어지자마자 아프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진짜 너무 서러워서 막 울었는데 그게 나 어떻게든 발레를 해내겠다. 내가 안 유연해도 저 동작은 해내겠다. 나 저걸로 버티겠다. 이런 이제 다른 에너지가 되어서 에너지 치환이 되어서 네. 악으로 깡으로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아예 유연해지는 건 아니어도 조금은 유연해지는 맞아, 하다 거. 보면은 늘긴 네. 하죠. 유연성이라는 거. 저희가 아까 그 글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질문 종종 드리는데 다은님은 경제적인 제약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제가 너무 오늘 글이라는 테마를 많이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아, 네네. 저는 경제적 제약이 없어지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랑 뭘 했는지 다 적어서 책으로 내고 싶어요. 오, 네네. 네. 제가 기억력이 좀 없는 편이에요. 금방 잊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제 뇌가 만들어낸 메커니즘 같거든요. 인생이 순탄치 않았을 때 이 일을 빨리 잊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라고 세뇌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억력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기쁨들을 잃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해보고 그 사람 인생은 어땠는지 물어보고 어떻게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대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글을 쓰고 싶다 하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해보고 싶어요. 질릴 때까지.
사람을 그렇게 질릴 때까지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꿈을 꾸게 된 이유가 상상을 해본 이유가 네네. 해봤어요. 아, 네네. 제가 영어 쓰는 환경을 좋아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길바닥에서 만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외국인이었어요. 아, 네네. 길바닥에서 그냥 네.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길에서 핫스팟이나 뭐 와이파이를 물어보다가 알게 된 외국인이랑 네. 요가 클래스를 같이 가기도 하고 저는 한국에서 요가를 처음 해봤거든요. 그 친구 덕분에 한국인도 아닌데 그리고 뭐 비행기에서도 친구가 돼서 옆자리에서 네, 이렇게. 옆자리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공항에서 친구가 됐는데 같은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에 유럽을 혼자 갔었는데요. 그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건 호텔 로비에서 그냥 여기 앉아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분이 이탈리아 공군 대령이셨어요. 네네. 그래서 로마가 무서우면 나한테 연락을 해라 라고 명함을 받았는데 네네. 이런 게 쉽지 않은 기억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분이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봐서 한국이라 했더니 자기가 북한에 가본 적이 있다고 해서 사실 처음에는 좀 약간 racist? 이러면서 좀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정말로 가신 거예요. 네네. 공군이시니까 진짜 가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땠냐? 나는 평생 가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기억이어서 그런 걸 다 남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민스타가 일종의 그 일환일 것 같은데 사실 네. 제가 이제 민스타를 시작한 이유도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럼 이 명목으로 이 취미를 명분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얘기하면 그냥 수다 떨면 너무 좋겠다. 그것도 남겨가지고 또 어디 올리기도 하고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한 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글로 남겨서 책으로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제 꿈을 벌써 이루고 계시네요. 경제적인 제약 조건이 있든 없든. 근데 부럽습니다. 사실 다은님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제약이 있어도 하실 수 있는 이죠. 일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인 제약이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 없을 수 있다. 그렇죠. 가까운 것 생업을 같아요. 하지 않아도. 네. 그럼 부담 없이 제일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부담 없이 제일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네네. 그 사람들 속에 한번 파묻혀서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도 당장 물론 할 수 있지만 주말에 만난 사람을 난 평일에 만날 순 없어. 평일은 내 삶으로 돌아가야 돼가 있어서 그런 용기조차 내고 싶지 않을 때가 좀 많아요. 좀 겁쟁이가 된 것 같아요. 네, 용기를 많이 잃었네요. 옛날처럼 막 무턱대고 뭔가를 할 수는 없고. 또 20대랑은 또 다를 수 있긴 하죠. 그렇죠. 과연 20대 때에 제가 그걸 했을까? 그것도 의문이긴 하네요. 어쩌면 나이 때문에 나이 핑계를 댈 수 있는 좋은 위치이지 않을까. 30이라는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경제적인 제약이긴 하네요. 뭐 평일엔 일해야 하고 네. 생업이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맞겠네요. 나중에 이제 일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해보셔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아마. 글로 잘 남겨놓으면 언젠가 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10년이 됐다고 그게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글로 남겨놓으면. 제가 이 질문을 종종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저는 이게 꿈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네. 누군가가 저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꿈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인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질문에는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볼 수 있고 다들 자기만의 답변이 있잖아요. 저의 답변을 생각해보니 사실 나의 꿈은 이런 거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경제적인 제약이 있어서 생업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경제적인 제약이 없어지면 이렇게 살고 싶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요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다. 근데 이게 꼭 경제적인 제약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질문을 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다하님도 추천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자주 드리는 질문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군가랑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누구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도 종종 드리는데요. 네. 누구랑 어떤 이야기 나누고 싶으세요? 저는 임종 직전인 제 미래의 남편이요. 어, 저는 사실 저는 가족의 소중함이 제 삶의 원동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가족을 특별히 애틋하게 느낀다던가 특별히 각별히 느낀다던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홈은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골라서 만드는 가족은 어떨까라는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나이도 나이다 보니 진짜 현실로 그려보려고 하기도 하고 한데 과연 누구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것인가 라는 거는 평생의 숙제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임종 직전인 남편한테 가서 혹은 임종이라고 하면 너무 부드럽게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미래에 아이가 자녀를 다 양육하고 정말 나랑 둘이서만 생활하는 거에 은퇴 후에. 익숙해진 네. 남편한테 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를 왜 골랐는지 이 가정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라고 힌트를 좀 얻고 싶어요. 근데 물론 희망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아 내가 앞으로 해나가는 선택들이나 만들려고 하는 가정들이 행복할 거야 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답변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의 답변과 조금 유사하거든요. 저는 저였어요. 예전에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의 답변은 임종 직전에 나였거든요. 내가 행복하게 살았는지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긴 한데 거기도 한데 네. 임종 직전에 나한테 너의 삶은 어땠어? 행복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행복했지 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제 인생을 스포당하면 너무 편안할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치 역시 행복하게 살았구만 맞아요. 하는 마음. 근데 아마도 이제 다은님에게 이 가족 사랑이라는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골라서 저랑 삶을 꾸려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골라서. 네. 네. 맞죠. 서로 네. 고르는 것도 맞지만 어떤 사람을 고르게 될지가 궁금하기도 했었던 것 네. 같아요. 나는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아마 제가 요즘 이런 생각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서른의 압박을 제가 체감할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20 중반, 후반에는. 근데 어딜 가든 제 입에서 먼저 서른입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서도 서른입니다가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사회의 흐름이라고 해야 하나 인간사? 한국인이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 때에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수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즌에. 요즘 아주 고민이 깊은 서른으로서 그쵸. 고민이 깊은 시기군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는 강제하는 게 없잖아요. 사실상 대학까지는 강제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20 초반까지는 20살의 초반까지는 거의 짜여있는 삶을 사는 건데 그렇죠. 성인이 된 후에 10년을 어떻게 일궈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는 30대에 정해지는 거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다른 포유류랑 다르게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살 때까지는 부모의 양육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단계를 나는 내 스스로한테 잘 해줬나? 20살 때 나는 내 스스로한테 잘 해줬나?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발로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나? 라는 의미로 의림이고 그런 의미로 서른일 텐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회가 느려져서 모르겠는 건지 아니면 제가 느려져서 모르겠는 건지 판단도 힘들고 그냥 계속 그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연말이기도 하고 돌아보는 거를 거의 매일같이
습관처럼 하기도 하고 네. 해서 모든 고민이 다 이런 고민으로 귀결이 되네요. 서른에 하기 좋은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네. 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중요하게 결정할 시기이기도 하니까.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됐는데 벌써요? 네. 아쉬우신가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제 의견을 궁금해 해주시고 제가 어떤 삶을 사는지 궁금해 주신다라는 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더 떠들고 싶었는데 다 못 떠든 것 같은 아쉬움도 좀 남기도 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일단 이 팟캐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생소해서 아, 네네. 긴장하면서도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나와주셔서